네, 마침내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4.13 총선의 주권 행사가 사전투표 형태로 시작이 됐는데요. 유권자들의 행사는 한 표 한 표는 제20대 국회의 원내 의석 분포를 결정짓게 됩니다. 즉 현재의 민심이 미래의 정치 지형을 디자인하는 요체가 되는 셈입니다. 투표가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최적의 대리인을 뽑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오늘 오전부터 6시부터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한 4시간, 5시간 정도 지났는데 첫날이라 그런지 아직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투표율을 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틀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제 동시선거를 할 때 전국 단위로 처음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렇죠. 당시 11.5%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네.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네. 사실 이 여야가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투표율이 좀 전반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한 20%를 차지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본다면 네. 이번에는 저는 한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조금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번 총선 전반적인 투표율이 네. 한 50%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 예. 한 그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은 네. 전반적으로 투표율도 떨어지겠지만은 사전투표가 10%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예. 그때까지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이 못 정하신- 많겠다. 그렇죠. 그분들이 예. 많겠다 생각하시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전 투표는 표심을 사전에 알 수 있는 투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투표 유보층이 많아진다고 하면 네. 사전 투표율도 떨어질 거고요. 네. 그러나 일단은 그 사전 투표의 결과와 본 투표의 결과가 사실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조사 결과는 있어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사전 투표 오늘 내일 동안의 투표의 향방을 보면 본 선거를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예. 의미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사실은 조직력을 다지는 그런 그 후보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사실 네. 가까운 적극적인 지지층들은 대부분 선거구에서는 사전 투표에 다 투표를 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인원들이 본 투표에서는 적극적으로 투표를 유도하게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본 투표에 지지층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바로메터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이 전체적인 투표율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네. 조직 투표가 더 강조되고 조직 투표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전 투표는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아마 좀 호남 쪽 투표율이 조금 뭐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요. 조금 예. 좀 높게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호남이 뜨거운 지금 경합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가그 호남하면 뭐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야당에게 압도적인 투표 이 양태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지금 이례적으로 지금 야당 두 곳이 지금 경합을 아주 뜨겁게 벌이고 있는 그렇죠.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 선거에 대한 네. 관심이 좀 더 높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전투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첫날인데 뭐 각 당 모두 수도권에 일단 화력을 좀 집중하는 게 아무래도 수도권이 이제 최대 격전지가 되니까 그렇겠죠. 지금 보니까 한 10시 기준으로 해서 사전 투표가 전국에서 한 1.18% 정도 나온다고 지금 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저조한 측면이 있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 투표라고 하는 게 뽑는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하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선택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아무래도 투표율은 떨어지게 돼 있죠. 사전 투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더 뭐 각 후보들은 아주 사활을 걸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어쨌든 사활을 걸고 지금 투표를 좀 사전 투표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게요.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더 큰 유세단을 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새누리당도 보니까는 막판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공천에서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간판 선수들이 이렇게 선거 유세하는 거는 뭐 그런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갈등했던 모습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네. 탈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네. 좀
지원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들은 되게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 그렇죠.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그 어제 여당 지도부가 무릎 꿇고 뭐 사과하고 했는데 예. 그것이 사과가 당내 그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내용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열 양상 때문에 국민들에게 업소를 했다면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사과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은 이렇게 경선에 떨어진 후보들이 자당 그렇죠. 그 후보들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업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박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죽음의 월드컵으로 이야기하면 죽음 위조에서 약간 예선을 경선하는 바에서 치렀죠. 예선에서 이 지금 아깝게 탈락된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당선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능력도 탁월하고 인지도 높기 때문에 네, 네. 아무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호소력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분들을 다른 새누리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 모실 수만 있으면 모시고 싶겠죠. 네. 사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총선에서는 선거에서는 도움이 된다면 부직갱이라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예,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모셔와서 네, 네. 앞세우는 것이 아마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통된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 뭐 출마해라 마라 험지 출마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좀 오랜만에 얼굴을 좀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그 좀 아쉬운 거는 있어요. 그 예전부터 뭐 상품도 그렇고 선거 때도 스타 마케팅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보면은 여야를 통틀어서 새로운 스타라고 할 만한 또는 참신한 인물이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네. 거죠.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 출신들 중에서 뭐 스타성이 있어가지고 전국 유세를 나설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 대중성 그리고 정책적인 뭐 전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맞춰졌느냐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그 당내 인사들 중에서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더 비중이 있게 다뤄지는 거죠. 네. 조윤선 전 장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마포에 갔지만 그렇죠. 오늘은 대구에를 갔어요. 서청원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대구에서 대구 민심을 잡기 위한 기자회견을 지금 좀 전에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같이 조윤선 전 장관도 같이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안영환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송파에서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뭐 일찌감치 들어와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강석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강남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경제정책본부장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당내 인사들 중에서 상당 부분 능력과 또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는 뭐 절박한 필요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절박하게 화합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이는 건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역설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막판에서도 또 이제 지금 뭐 여론조사도 어차피 지금 공개가 되지 않기 예. 때문에 막판까지도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지금 새누리당 자체 조사 결과로는 한 127석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당초 예상보다 좀 많이 낮아졌네요. 아무래도 지금 그 중앙당 차원에서 역대 선거를 보면 중앙당 차원에서는 다들 이 보수적으로 이렇게 판세를 전망을 하죠. 예. 그러나 각 후보들은 자기가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 좀 어떻게 보면 서로 후보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약간 좀 그 중앙당은 엄살 작전, 네. 후보는 약간 과시 작전 예. 이런 식의 양태를 보여온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50석도 안 된다, 그 가방도 힘들 것이다는 이러한 것은 물론 뭐 지금 판세를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네네. 원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이 양태도 있지만 조금 전략적 차원에서 네. 약간 좀 엄살을 부린다고 할까요? 예. 지금 사실 판세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뭐 100석이 간당간당하다. 네네네. 그럼 지금 이제 양당 두 개 다 합쳐봐야 1, 2당 다 합쳐봐야 그렇죠. 220석밖에 안 되면 그럼 나머지 80석은 그럼 누가 갖고 갑니까? 그러게요.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초박빙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이 유권자에 다가가려고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엄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그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 대국민 업소 작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놓은 선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기도 한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국회를 출입하면서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래도 여의도 연구원 자료는 좀 믿을 만한 자료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은 1차 조사 때는 그냥 유선 전화로만 해가지고 뭐 정확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네. 2차 조사에서는 유무선 같이 하면서 뭐
그 RDD 그 전화번호 생성 방식으로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기준들을 좀 예. 엄밀하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거기에서 120석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 객관적인 지표로서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네. 사실 뭐 보통 얘기를 하길 지금 새누리당을 한 145석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107석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만두느냐 마느냐를 그렇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엔 이 정도 되면 한 110석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네. 국민의당은 지금 호남 석권에다가 비례대표 10석 정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비관적으로 봐도 30석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소속이 한 10석 그리고 뭐 정의당도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와 지금 두 군데에서 선전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5석 이상은 본다고 할 때 이것만 해도 야당이 지금 155석입니다. 그럼 300석 중에서 155석을 빼면 145석이 남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엄살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지금 한 122개 중에 경합 지역을 155개 정도로 보는데 네. 그 중에서 한 20개를 여당이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면은 야권에서 될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결집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1대1 구도가 고착화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이 사실 전반적인 지지도가 높지만 그 지지도를 끌어안을 후보군이 없거든요.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그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으로 많이 갈 거고 결과적으로 야권 지지표의 대부분은 지역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도권의 경합 지역은 상당 부분 야당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에서 그것도 대구 한복판에서 12개 중에 6개밖에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출마를 하는 김부겸 의원이나 뭐 홍일학 의원 이런 경우는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영남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9대 국회보다 지금 나은 상황이 아니에요. 19대 국회도 150석 겨우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과반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아무리 그렇게 어렵더라도 제가 어제 본 모습은 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은 게 당 회의실에서 비빔밥을 좀 비벼 먹는 모습을 연출하더라고요. 아무리 욕설 전략을 한다 하지만 누구는 이걸 보고도 진짜 보다 점입가경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당에서 뭐 회의 끝나고 비빔밥을 먹거나 햄버거를 먹는 일은 뭐 흔히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주 그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할 때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당내 화합을 의미한다라는 퍼포먼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합쳐가지고 하나를 묶이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바로 이거 끝나고 같이 수도권 지원 유세를 갔어요. 그러니까 각각 흩어져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비빔밥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각 지역을 책임지는 선대위원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민한테 사죄를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절박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보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새누리당, 그저 전신은 또 한나라당이죠. 그 한나라당 시절에도 사실 이 비빔밥 퍼포먼스는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0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7년 이 당내 대권 레이스에 상당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아주 치열한 이 경합을 벌였을 때 그때 당시 당대표인 강재습 대표가 양 후보를 모셔놓고 같이 비빔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당내 아무래도 당내 경선이지만 치열하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당으로 이 지금 그 결속력은 다지자 그런 퍼포먼스도 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기억으로 안상수 대표 시절에도 그때 당시 홍준표 최고위원이었습니까? 그 또 당내 갈등이 많아서 그때도 비빔밥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저는 이 새누리당 계열, 이 보수 정당은 상당히 그래도 단합 DNA가 아주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당은 안 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등이 생기더라도 결국 이번에도 공천 파동이 엄청나게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지차 위에서 같이 이 김무성 대표하고 최경환 의원하고 후보하고 같이 껴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사실 뭐 이거 우리 정치사의 격언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이 보수는 분열해서만 하고 진보는
보수는 부패해서만 하고 진보는 뭐 분열해서만 한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예. 그건 하여튼 뭐 제가 보수가 지금 뭐 부패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그만큼 이 보수 정당은 상당히 단합의 DNA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무리 퍼포먼스고 쇼잉이라 하더라도 네. 이러한 모습들이 유권자들에게 아마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렬한 거죠. 아, 그래도 뭔가 이 지금 이 새누리당은 그래도 이 공천 그 갈등을 무마하고 네. 그래도 지도부들이 뭔가를 잘해보자고 네. 하구나 생각이 들죠. 그 반면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간이 못 간이를 두고 지금 사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공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하나의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네. 뭐 이번에 어제 그 선거 전략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거 말씀하셨듯이 진영 간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보 지지층과 보수 지지층, 국민들이 보고 있는 정치를 보고 있는 시선도, 시각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 예를 들자고 하면 대구 지역이나 이렇게 뭐 그 수도권의 보수층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새누리당의 지지를 유보하고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안 정당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는 거죠. 그런 네. 면에서 지금 보수 정당, 새누리당과 야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전국을 보는 눈이 지지층도 다르다. 네, 네. 대안을 찾는 것과 유보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바로 대선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네. 대선 때까지 그럼 대선을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우리는 뭉쳐야 한다. 네. 또는 정권을 가져오려고 하면 우리가 확실한 대안을 좀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양자 간의 그런 선택의 그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죠. 저희가 지금 오른쪽 상단에 지금 사전 투표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11시 거가 지금 새로 올라왔거든요. 전국적으로 1.74%를 지금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높은 곳이 전남 암도 지역이네요. 3.13% 지금 투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안 그래도 앞서서 계속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보수정당은 이렇게 결집하는 DNA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진짜 그런지 그 대구에서 그 무릎 꿇는 퍼포먼스를 하고 쇼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은 예. 동정론도 살짝 좀 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 싶어서요. 지금 2014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지방선거 때 여당의 지도부 그러니까 김무성 뭐 당대표를 비롯해서 그때는 김무성 당대표는 아니었죠. 네. 그 선거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당의 중진 지도부들이 길거리에서 한번 우리 당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 그렇죠. 광화문 앞에서 강화를 길 맞으면서 퍼포먼스 했었죠. 1인 시위를 예,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먹혔거든요. 사실 2014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 그 세월호 사건의 그 여파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상당히 그 힘들 것이라고 봤는데 네. 거의 상당히 선방하는 결과를 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경우를 본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대구에서의 민심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중앙당에서 또 이 퍼포먼스 사과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는 대구 선대위 중심으로 해서 후보들이 다 이 공원에서 이 사과 퍼포먼스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대구 민심은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해초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유승민 의원을 그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네. 대구 민심들이 아무래도 이 지금 새누리당 그 짝대기만 꽂아도 우리가 찍어줄 줄 아느냐 이렇게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해초를 이번에 한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대구 민심이 항상 여당 성향을 많이 보여왔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당 투표만 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년 전인 15대 총선, 96년 총선에서도 네. 당시 신한국당이 세 군데밖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때 예. 무소속과 자민련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었거든요. 그때 이 김영삼 정부의 행태에 실망한 대구 민심이 해초를 아주 강하게 휘두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20년 만에 이번에 아마 대구 민심이 강하게 해초를 한 보이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이번에 뭐 김부겸 후보나 홍일학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야권이긴 하지만 예. 나머지 후보들은 어차피 또 당선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다 말씀하시기를 복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새누리당으로.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구 민심의 입장에서는 이 해초를 휘둘더라도 네. 이분들이 결국은 다시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갈 거니까 예, 예. 그런 생각에서 대구 민심은 이번에 아마 호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새누리당이 반응하는 걸 보면은 그 뭐 변신 DNA, 적응 DNA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야당에 비해서 조금 좀 발빠르고 적합하죠. 그런 것은
정당 시스템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야당과 여당이. 네네. 여당과 야당이 계속 내부적으로 뭐 그 갑론을박이 있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 같지만 여당에서는 굉장히 정당 시스템이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이 반성과 다짐의 송, 그래가지고 반디송 이런 게 네네. 뭐 갑자기 이렇게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뭐 이렇게 공천 투쟁, 옥새 투쟁을 할 때는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동영상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또 갑자기 반전을 시키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핑미라고 하는 로고성을 결국은 쟁취해내가지고 그걸 예. 화제를 만듭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은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예. 정치적인 변동이 있어도 그래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지도부가 수용을 하면서 뭐 반디송 하는데도 어색한 표정이지만 지도부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 우리가 오글거린다고 하지만 결국 나와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예.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구나 열심히 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지지층들에 대해서.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적어도 선거 기간에 있어서는 어떤 시스템이 돌아간다.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그 안정된 시스템이 예.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국정도 혼동 과정에서 어려운 예. 과정에서도 그래도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국정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준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야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보면 여당에서 읍소 전략을 하면서 또 나오는 게 지도부에서 박근혜 마케팅 또 네.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해외 순방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면 오늘부터 이제 민생 행보를 좀 한다 하는데 네.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동 명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의 그 총선 승리, 선거 승리는 결국은 이 전국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께서 뭔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선 그 자체가 네. 그것이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자신의 그 뭡니까 전국 행보에 네. 이렇게 일정적으로 이렇게 대중에게 노출되는 효과가 네. 저는 안정희고 심리 세력 예를 들면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안정을 희구하는 그런 세력들이라면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필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또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이 이번에 사실 이 60대 이상의 부동층이 많이 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그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좀 토라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층이 늘어난다는 그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뭔가 이 지금 행사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무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뭐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아주 그 간접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메시지를 드린다면 네. 그것은 유효과가 올 수 있죠. 그것은 총선에 개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그것이 쟁점이 된다면 네. 그것이 역풍을 맞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일상적인 국정의 행보는 네, 아마 네. 저는 이 여당 지지층들한테 여당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현 정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2년을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도움이 필요한 거고 여당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예. 그 중심에는 TK 지역이 있는 걸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TK부터 굉장히 좀 이완 현상이 있다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역풍도 있을 테지만 사실 대통령의 지위가 그 한계가 있거든요. 행보나 메시지나. 네.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구 지역, TK 지역의 진박 의원들이 그 입장을 대신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 이미 진박 마케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신뢰를 좀 잃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친박의 맏형이라고 하는 서총환 대표가 수도권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거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 집권 세력이 어떻게 하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대구에 설득을 하는 네.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대구의 메시지, 선거의 메시지를 떠나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선거 기간에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달라라는
호소를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정상적으로 국정 활동을 해야죠. 네.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뭐 여당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텃밭에서 고생하는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관심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호남을 방문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142일 만에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호남을 방문하는 거라고 하는데 꽤 오랜만에 가는 거네요. 이제 지지율 혹시 반전의 계기가 될까 이게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 어떻게 보면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육주책이죠. 사실 뭐 이 지금 현재 본인이 안 가더라도 무난히 이긴다고 한다면 그 쟁점이 되는데 뭐 갈 그렇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실기를 했습니다. 기회를 놓쳤죠. 예. 이것이 자신의 호남행이 이 선거 쟁점이 되는 이런 상황은 사실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악재죠. 악재가 된 상황인데 그러나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무난하게 앉아서 지느니보다 그래도 뭔가를 가서 했다. 한 부딪혀보고 예, 예. 그래도 뭐 지면 할 수 없고 예. 그런 반전의 계기만 잡을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해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지원 유세를 한다기보다는 네. 전통적인 이 방식의 지원 유세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그 5.18 국립묘지 가서 네. 참배하고 그냥 강주 시내를 한 바퀴 쭉 돌면서 그냥 시민들과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자신이 이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던 소위 말하는 친노 패권의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호남의 그 주자가 없는 호남민들이 지난번에 자신이 그 90% 넘게 받은 압도적인 지지율에도 정권 교체를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호남에서도 호남 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앞으로 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자들을 제가 키우겠습니다. 네, 네. 나름대로의 자신의 그 뭡니까 이 하나의 비전 네. 이런 걸 아마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네. 아마 호남 민심에 다가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과연 그것이 반전의 계기까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거기에서 약간 좀 아주 물음표가 남아있군요.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선 반전을 노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기를 호남에 왜 가느냐 했더니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 사과 경청을 위해서 가겠다. 예. 이 얘기는 후보를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총선은 이미 사실은 큰 흐름에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네. 이제는 대권 주자 문재인이 이 국면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 중에 나온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번에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그렇죠. 회피를 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대권 주자로서 호남에 가서 한 번 따끔하게 혼날 수는 있지만 호남에 발도 못 붙인다. 그러면 대권 주자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마저 놓쳐버리게 되면 언제 또 갈 안 되죠. 명분도 없고요. 예, 사실. 네. 140 며칠 얘기했지만 그 전에도 갔다가 사실 수르르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거든요. 네.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했습니다. 네. 정치 지도자는 정정당당해야 해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욕도 정정당당하게 먹어야 하고 네. 자기 주장도 정정당당하게 하고 결과도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네. 그땐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지금 문재인 대표는 통과 의례를 하는 것이지 네. 총선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네. 해초리를 맞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 대한 구애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를 호남 방문은 만료하면서 손학규 전 대표에게 계속 구애를 해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손학규 대표가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손학규 전 대표가 사실 그 지금 이제 본인이 뭐 정계 은퇴 선언을 했지만 그걸 믿는 국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인가는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그래서 많은 그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본인의 그 강진행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함의를 담은 네. 그런 행보였거든요. 네. 뭐 강진하면 아시다시피 다산 정양육 선생 어제 다산 정양육 선생 그 행사 때문에 또 이 서울 쪽으로 수도권으로 올라오셨긴 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셀프 유배를 해서 네. 그래서 자신의 이때까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행보들에 대한 반성을 겸해서 또 한 번 도약을 하려는 그런 몸짓에서 저는 강지 토굴에 가 계신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손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내밀었을 때 이 네. 잡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클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뜻 나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뭐 원래 나서려고 했으면 사실 지난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 국민에서 뭔가 역할을 했겠죠.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은 보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총선 이후에 예상되는 지금 국민의당이 상당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총선 결과가 그대로 굳어진다면 네. 야권의 재편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손을 덜썩 잡는다? 그거는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응한다 하더라도 네. 호남을 방문하기보다는 네. 수도권 지역에 돌면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후보도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새누리당 압승은 저지해야 됩니다. 네, 그런 네. 메시지를 통해서 양당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행보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그동안에 보여왔던 행보 예. 정도 수준에서만 예, 멈출 예. 것이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학규 전 대표가 우리 야당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입지에 있습니다. 네. 현대 지금 근래에 들어보면은 사실은 야당인 호남이 인정하지 않은 야당 대권 후보는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이 몸으로 증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강진에 그 오랫동안 칩거를 하면서 호남의 한중간에서 지금 굉장히 오랜 공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야권을 보면은 문재인 대표는 사실 호남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반목의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라고 하지만 뭐 국보의 전력을 비롯해서 네. 호남과 같이 섞이기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야권의 지금 대선 과도에서 중요한 인사 중에 그래도 호남과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건 손학규 대표다.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손학규의 가치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건데 네. 그 와중에 안철수 대표가 호남 민심을 다 지금 총선 중간에 틀어줬어요. 그런 면에서 손학규 대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호남을 찾아오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보다도 객관적인 그 상황에서 호남에 더 어필할 수 있는 후보 정치 지도자는 손학규다. 네. 그래서 아주 절박하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단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 국면에 본인의 그 주목도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총선 끝난 다음에 야권 대통합이나 대선 국면에서 후보의 뭐 경합 과정에서의 단일화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역할지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게요. 그럼 뭐 손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뭐 간다 안 간다 말도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 동안에 이렇게 뭐라 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 쪽에 좀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김홍걸 네. 그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이미 정계 은퇴한 손 전 고문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건 또 무슨 메시지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사실 김홍걸 씨가 이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나름대로 직책을 당직을 맡고 계시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대위 대표인 그 김종인 대표는 지금 이 손 전 고문에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예. 또 다른 또 중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 지금 왜 그분을 모셔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소리 지금 이 엇박자를 사실 내보이고 있는 부분은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 전체적인 위기 국면을 그냥 반영해 보여주는 하나의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컨트롤이 안 들어요. 된다는 컨트롤이 얘기군요. 메시지 컨트롤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김홍걸 씨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또 자제라는 네. 그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러면 이분이 사실 상수를 들고 손 고문님, 손 대표, 전 대표도 오셔서 저하고 손잡고 같이 한번 네, 돌아주신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야 사실 손 전 고문이 그러니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예,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예. 아들이 손을 내민다면 그건 마지못해 한번 잡아줄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인데 예,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김홍걸 씨의 입장이 어떤 속내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한번 정계에서 은퇴 스스로 발언을 하신 분을 우리가 계속 괴롭히는 거는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마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좀 미스가 조금 아닌가.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게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뭐 호남에서 애가 타는 더민주하고는 좀 다르게 국민의당 지지율이 아까 전에 앞서서 보셨지만 50% 넘는다는 결과도 좀 있습니다. 보면은 막판에 좀 기세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안철수 네. 대표 목소리도 좀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수도권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당선자도 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좀 내비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기세로 보면은
뭐 이렇게 엎어져도 금밭에 떨어질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네. 면에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호남에서 지금 과반을 육박하는 지금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자민련 이후로 이런 그 지지도를 얻은 제3당은 없었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그 교섭단체를 한 것도 자민련 이후로 한다고 하면은 네.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 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의당의 돌풍은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야권 교체, 지역에서의 야권 교체 내지는 아주 유의미한 변화의 그 기틀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나 참 아쉬운 거는 역시 국민의당에서 그 안철수 대표 이외에는 수도권에서 경합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 사실 예. 초기에 탈당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잘 조율이 되고 뭐 영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매끄럽게 됐다고 하면 더 수도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못했다. 물은 차오르고 있는데 띄울 배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국민의당에 나왔다고 하면 한 명과 두 명 좀 다르거든요. 세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교두보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예. 훨씬 더 영향이 커졌을 텐데 일단 호남 석권에 목표를 두고 굉장히 거기에 주력함으로써 대선에 튼튼한 기반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뭐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불과 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갑자기 돌풍이라는 단어가 딱 붙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그 단독 리더십, 단독 그 지도부 체제가 저는 사실 결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앞에는 천정배 공동대표 그리고 또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 이 삼두마 차간에 사실 의견 조율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이 당직을 사퇴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네. 천정배 지금 대표는 사실 지금 호남에 자신의 지역구에만 지금 그렇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야권 통합 절대 안 된다. 예. 정당 차원에서 연대 안 된다. 네. 이 메시지를 초질간으로 밀고 갔고 그 메시지가 다 두 분의 당 그 지도부하고 의견이 달랐지만 네. 그걸 제압하면서 예. 계속적으로 초질간 밀고 간 부분이 이 제3당으로서 이 정당을 해서 제3의 목소리를 내겠다. 네.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겠다. 그러한 거하고 상당히 이거 뭡니까 부합되는 네. 그런 양상으로 보이고 또 여기다가 뭐냐면 거대 양당이라는 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파동이라는 그런 또 자책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안철수 대표의 결기가 새롭게 이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나아갔다고 봅니다. 이제 결기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안철수가 정치인답다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사실은 뭐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그동안은 정치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이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정치 지도자는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산하다 보면 현실의 벽에 적응을 하는 거지 현실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 네, 면에서 네. 지금은 굉장히 조여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찌됐든 제3당의 기치를 끝까지 들고 있었다는 것. 네. 그 결단을 견지했다라는 게 국민들한테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정치인의 상수다, 변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준 거고 이제는 그러면 안철수를 믿고 좀 달려도 되겠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탄생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대선 때까지 유의미한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점에서 여야 양당 구도의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재밌는 일이 하나 있던데 김무성 대표가 서울 노원에 가서 자리를 비웠던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애국심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번 넘게 연설하다 보니까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말을 해놓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냥 웃어버리고 마는데요. 아니 사실 근데 뭐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SNS에다가 네. 안철수 대표 지지한다는 내용까지 있어갖고 저게 더 재밌게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새누리당 내의 당내 그 당권 구도 네, 그렇고 네. 이 친박과 비박계 간의 상당한 그 정치적 갈등, 뭐 대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조금 정치적 상상력을 아주
그 심하게 발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비박계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는데 네. 뭐 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네. 근데 뭐 그래도 이러한 그 뭡니까 이 김무성 대표의 그런 발언 자체가 그런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우리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지금 국민당이 녹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을 네, 네. 많이 의식하고 계신 거 아니냐.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새누리당이 이번에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당하고 약간 좀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모양새가 지금 그렇습니다.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이 올라가면 새누리당의 빠지고요.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안철수 대표를 의식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문제는 저게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네.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녹색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 여기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네, 이미지거든요. 네, 네. 이런 메시지들이 물론 의도하지 않았고 실수로 나온 거지만 이런 것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약간 성향의 투표 네. 지지자들 입장에서 두 사람 간에 무슨 미락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을 키우는 네. 그런 식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석하신 분 계실까요? 아니 미락을 하기에는 지금 국민의당이 이게 너무 뜨거워요. 그런 네. 면에서 뭐 그렇고요. 일단은 뭐 김무성 대표 정치인들 중에서 연설의 형태가 네. 즉흥 연설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 준비된 것 중심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계속적으로 유세를 할 때문에 그렇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즉흥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소탈함이나 먹방 이런 거 가지고 대중성들이 그걸 많이 보완했는데 네. 즉흥 연설, 대중 연설은 저렇게 간간히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무성 대표 연설할 때 보면 원고를 들고 한참 읽은 다음에 마지막만 정도만 간단하게 네네. 하시는 제가 편이죠. 아까 미락이라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생각에 그거는 좀 알겠습니다. 지나쳤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